니년들이 우리 집 돈 훔치는 거 모르는 줄 알았냐? 30년 반지하에서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처음으로 볕이 드는 25평 아파트를 사들인 그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으시던 이삿날 오후, 초대한 적도 없는 시어머니가 새 아파트로 올라와 부엌에서 커터칼을 집어듭니다. 새 소파가 세로로 쭉 그어지고 아버지의 30년 낡은 안경이 시어머니 발뒤꿈치에 산산조각 나던 그 순간 어머니가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쓰러지십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10년을 참아온 이 조용한 며느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시집살이 10년을 하나씩 돌려받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5살 서지우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반지하 단칸방에서 폐지수거로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이 악물고 공부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10년 차, 남부럽지 않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왔죠. 그런데 부모님께 처음으로 볕이 드는 25평 아파트를 사들인 이삿날, 시어머니가 저희 새 집에서 벌인 일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10년을 참아온 제가 그날부터 어떻게 시댁을 정리해 나갔는지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며느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열쇠 2개를 제 손바닥 위에 올려주셨을 때 저는 30년 넘게 반지하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살아오신 부모님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손가락이 그제야 파르르 떨렸죠. 25평, 남양 3층. 이 세 단어가 저에게 이렇게 눈물 나는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남편이 식탁 맞은편에서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지우야, 장인어른 장모님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당신이 결국 해냈네.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고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여보, 이삿날 새벽부터 같이 집 날라줄 거지? 당연하지. 내가 트럭 앞에 딱 서 있을게. 걱정하지 마. 남편이 제 손등을 토닥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며칠 뒤에 그렇게 얄팍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삿날 아침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니 엄마가 낡은 밥상을 붙잡고 계셨어요. 엄마, 그거 그냥 두고 가. 새 걸로 다 사드릴게. 예, 이게 다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버리냐? 엄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눌러 닦으셨죠. 아빠는 아빠대로 폐지 수레에서 주워 고쳐 쓰시던 낡은 라디오를 신문지에 둘둘 말고 계셨어요. 아빠, 그것도 새로 사드린다니까요. 지우야, 이 라디오가 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있던 거야. 어떻게 버려? 아빠 목소리가 살짝 잠기셨습니다. 저는 더 말리지 않고 그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어드렸어요. 이삿짐 트럭이 새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김이 오르는 시루떡을 들고 나와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새로 이사 오셨죠? 같은 층인데 잘 지내봐요. 어머, 이걸 어떻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두 손으로 떡 접시를 받으시면서 허리를 몇 번이나 굽히셨죠. 아빠는 아파트 현관 앞에 잠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지우야. 응, 아빠. 우리 딸 덕에 이런 데서 살아본다. 아빠가 처음으로 소리내서 크게 웃으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본 아빠 웃음이었어요. 저는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 그 웃음을 몰래 찍었죠.
이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짐을 반쯤 옮겼을 무렵 저는 남편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아래층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 좀 봐줘. 다녀와. 천천히 와도 돼. 남편이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그 15분 사이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줄은 상상도 못했죠. 1층 로비에 내려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택시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내리고 계셨거든요. 시누이는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껌을 짝짝 씹고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죠.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예, 며느리가 친정에 집을 사줬다는데 시애미가 구경도 못해? 시어머니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내셨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두 분이 흘끗 쳐다보고 지나가셨죠. 어머님, 오늘은 그냥 짐만 옮기고 있어서요. 다음에 정식으로 초대드리려고 했는데. 됐다, 이년아. 앞장서라.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툭 밀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시누이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언니, 엄마 화 많이 났으니까 알아서 잘하셔. 시누이 입꼬리가 얄밉게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끼면서 얼른 엘리베이터에 같이 올라탔죠. 3층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 한복판까지 걸어 들어가셨어요. 어머님, 신발이라도 좀. 제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거실 소파와 새로 산 냉장고를 노려보시더니 픽 웃으셨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났겠어. 뻔하지. 엄마가 부엌 쪽에서 시어머니를 발견하시고는 놀란 얼굴로 뛰어나오셨죠. 사돈, 여기까지 어떻게 해? 사돈이고 뭐고. 이 집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봅시다. 시어머니가 엄마 앞에서 팔짱을 끼셨어요. 아빠가 라디오를 상자에서 꺼내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이삿짐 정리를 하다가 뒤늦게 거실로 나왔죠.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도연아, 저리 비켜라. 시어머니가 남편을 밀치고 부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어요.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커터칼을 집어드시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그거 놓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새 소파 앞으로 걸어가시더니 칼날을 쭉 뽑아내셨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제야 놀라서 시어머니 팔을 붙잡았어요. 나라, 도연아. 이 소파가 다 우리 아들 피 빨아먹은 돈으로 산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남편 팔을 뿌리치고 소파에 칼을 세로로 쭉 그으셨어요. 가죽이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죠. 엄마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셨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이오? 아빠가 라디오를 바닥에 내려놓고 시어머니 앞을 막아서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빠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아빠 얼굴 쪽으로 손을 뻗으셨습니다. 아빠가 30년 넘게 쓰신 낡은 안경이 시어머니 손아귀에 잡혔어요. 어머님, 그거 아빠 안경이에요. 제가 뛰어들려 했지만 시누이가 제 앞을 슬쩍 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안경을 바닥에 내던지고 발 뒤꿈치로 있는 힘껏 짓밟으셨어요. 우두둑. 렌즈가 깨지는 소리가 제 귓속을 후벼 파고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두 손을 허공에 뻗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리셨어요. 인연들이 우리 집 돈 훔치는 거 모르는 줄 알았냐? 시어머니가 거실이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이번엔 냉장고 옆면을 두 손으로 밀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남편이 뒤에서 시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기어이 넘어뜨리셨죠. 쿵! 거실 바닥이 흔들리는 소리에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왼쪽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엄마, 지우야 엄마 좀. 엄마가 그 말을 끝맺지 못하시고 소파 옆으로 스르르 무너지셨습니다. 저는 무릎으로 기어가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이마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119, 빨리. 제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 팔을 붙잡은 채로 저와 엄마 쪽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죠. 강도연, 119 부르라고. 제가 남편 이름을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불렀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스마트폰을 꺼내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아니 장모님이. 남편이 말을 더듬는 사이에 저는 제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했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소파에 앉으셨어요. 에구, 다리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내가 오늘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다리를 주무르셨습니다. 신우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를 찍는 신용을 하며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두 사람 얼굴을 눈에 새기듯이 쳐다봤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아래에서 울렸어요. 구급대원 두 분이 들것을 들고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어디 계시죠? 여기요. 여기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엄마가 들것에 실려 나가시는 걸 보면서 아빠가 아빠 안경 조각을 손바닥에 주워 담고 계셨습니다. 부서진 렌즈가 아빠 손금 사이로 반짝거렸어요. 아빠, 손 다쳐요. 이리 주세요. 지우야, 이거는 내가 챙길란다. 이거는 내가 챙길 거야. 아빠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빠 손 위에 제 손수건을 펼쳐서 안경 조각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어요.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떠나신 뒤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 며느리.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예, 며느리. 물 한 잔 안 갖다 주냐?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소파 팔걸이를 탁 치셨어요. 저는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찢어진 소파, 옆으로 넘어진 냉장고, 부서진 안경 조각이 떨어진 자리, 시어머니가 앉아 계신 그 모습까지 한 장 한 장 천천히 찍었어요. 뭐 하는 거야? 사진 왜 찍어? 시어머니가 그제야 놀라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님, 그냥 오늘 기록 좀 남기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분해졌어요.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우야, 지금 이러지 말고. 당신은 좀 비켜.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어요. 아까 119 부르라고 할 때 당신 뭐 했어? 남편이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했죠. 저는 아빠 곁으로 가서 손수건에 담긴 안경 조각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이 조각들이 오늘부터 제 무기가 될 거라는 걸 저는 그 순간 이미 알고 있었어요. 10년.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참고 또 참았던 10년. 오늘부터 하나씩 돌려받겠다고 저는 부서진 안경 조각을 손수건에 싸준 채로 조용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제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엄마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죠. 아빠는 응급실 침대 위에 앉아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손바닥이 유리 조각에 살짝 베어서 거즈를 감고 계셨어요. 아빠, 좀 어때요? 괜찮아, 지우야.
네 엄마가 걱정이지 나는 뭐. 아빠가 억지로 웃으셨죠. 저는 아빠 옆 의자에 앉아 손수건에 싼 안경 조각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어머니 지금 혈압이 올라서 많이 안 좋으셔. 당신이 좀 이해해줘. 어머니도 오늘 많이 놀라셨나 봐. 당신 지금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그런 말해? 지우야, 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 어머니가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통화를 끊었어요. 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아빠가 옆에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강서방이야? 네. 뭐라고 하디? 자기 엄마 혈압 올랐다고요. 아빠가 짧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지우야. 네, 아빠. 내가 30년을 참았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다. 아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셨습니다. 저는 아빠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어요. 밤 10시가 넘어가자 응급실 복도가 조용해졌죠. 저는 캐리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낡은 갈색 가계부 5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결혼 첫 해부터 지금까지 시댁에 나간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적어둔 제 습관. 원래 이걸 누구한테 보여줄 생각은 없었죠. 그냥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계부 첫 장을 넘겼어요. 결혼 1년 차, 시아버지 환갑 잔치 480만 원. 3년 차, 시누이 대학원 등록금 700만 원. 5년 차, 시아주버님 사업 실패 메꾸는데 2,300만 원. 7년 차, 시누이 결혼식 예단 5천만 원. 숫자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10년치를 하나씩 두드려 봤어요. 1억 8,7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헛웃음을 흘렸죠. 이 돈이면 부모님께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2채를 사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밤 11시쯤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손이 형님이었어요. 동서, 사돈 어르신 쓰러지셨다는 얘기 들었어. 지금 그리로 갈까? 짧은 문자였지만 그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형님은 결혼한 뒤로 시댁 대소사에서 언제나 뒤로 빠져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한 기색을 슬쩍슬쩍 비춰오시던 유일한 분이었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형님, 오늘은 괜찮아요. 내일 얘기 좀 나눠요. 그래, 동서. 몸 조심해. 문자를 보내놓고 저는 형님이 오늘 밤 잠을 못 이루실 거라는 걸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쯤 시댁 식구들이 병원 로비로 우르르 들어오셨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주버님, 형님까지. 저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시더니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예, 며느리.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 네 시아비가 어제 놀라서 혈압이 올랐다잖아. 문병 왔다. 시어머니가 저를 지나쳐 시아버지 병실 쪽으로 걸어가려 하셨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병실은 안 가보세요? 내가 왜 거기를 가? 시어머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시누이가 그 옆에서 픽 웃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을 슬쩍 막아섰죠. 어머님, 어제 저희 집에서 소파 찍고 냉장고 넘어뜨리셨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예,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님, 네가 시애미 망신 주려고 119 부르고 그런 거 다 안다. 이년아.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툭 밀치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옆 복도에서
아빠가 링거대를 끌고 조용히 나오셨죠. 아빠가 시어머니 앞에 서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사부인.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서 아빠를 쳐다보셨습니다. 우리 지우가 이 집에 시집와서 10년 동안 얼마를 갖다 바쳤는지 아시오? 아빠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이쪽을 돌아봤죠. 시어머니가 잠깐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돈? 우리 딸이 30년 반지하에서 자랐소. 그 애가 힘들게 번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부인은 정말 모르시오? 아빠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어요. 평생 남 앞에서 목소리 한번 높여보신 적 없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꾸하려다가 입술을 꾹 다무셨죠. 시아버지가 뒤에서 시어머니 팔을 잡아당기셨어요. 임자, 그만해. 뭘 그만해요, 영감. 저 사돈이 지금 나한테. 그만하라니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씩씩거리시더니 시아버지 병실 쪽으로 몸을 획 돌리셨어요. 저는 아빠를 부축해서 다시 응급실 침대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빠, 그러다 아빠 쓰러져요. 괜찮아. 30년 참았는데 뭘. 아빠가 억지로 웃으셨죠. 저는 아빠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뒤에 형님이 대기실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서, 잠깐 아래층 카페에서 얘기 좀 할까? 형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어요. 병원 1층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죠. 저는 커피 2잔을 시켰습니다. 형님, 어머님을 좀 불러주세요. 어머님을? 네. 신우이도 같이요. 오늘 여기서 정리할 게 있어요. 형님이 잠깐 저를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동서. 내가 부를게. 10분쯤 지나서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카페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셨죠. 예, 며느리. 뭔데 여기까지 오라 말아야. 어머님 앉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가계부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갈색 가계부를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시댁에 나간 돈을 적어둔 거예요. 신우이가 그 말에 픽 웃었죠. 언니, 무슨 며느리가 그런 걸 다 적어놓고 있어. 좀 무섭다. 아가씨는 잠깐 조용히 좀 해봐.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게 깔렸어요. 신우이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셨어요. 그래 뭐. 시애미가 봐주지. 시어머니가 짐짓 여유로운 척 가계부를 넘기기 시작하셨죠. 1장, 2장. 시어머니 표정이 처음보다 조금씩 딱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 페이지 좀 보실래요? 신우이 대학원 등록금 700만 원. 그 옆에 시아주버님 사업 자금 2,300만 원. 어머님 환갑 반지값 380만 원. 시어머니가 가계부를 탁 덮으셨어요. 예, 며느리가 시댁에 이 정도도 못 쓰냐? 그게 도리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손님 2분이 이쪽을 돌아보셨죠. 신우이가 그 옆에서 손톱을 만지작거리다가 자기 대학원 등록금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언니, 근데 이거 오빠가 낸 거 아니야? 왜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가씨, 이거. 저는 준비해온 이체 확인증 사본을 가계부 위에 착 얹었습니다. 신우이가 그 종이를 집어들고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거 언니 계좌에서 나간 거네. 응. 그때 어머님이 나한테 며느라, 아가씨 등록금 좀 어떻게 해봐라고 하셨거든. 시어머니가 그 말에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예. 네가 지금 시애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앉으세요.
뭐, 앉으시라고요. 저는 손가락으로 의자를 가리켰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결국 다시 앉으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이거는 시작이에요. 오늘 저녁 7시에 저희 집으로 시댁 식구 다 오세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요. 10년치 정리 좀 하게요. 예, 네가 지금 어머님이 안 오시면요. 저는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제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하신 일 다 사진 찍어놨어요. 그거랑 이 가계부 들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병원 원무과에 갈 거예요. 신우이가 옆에서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파르르 떨렸죠. 이 인연이 저녁 7시요, 어머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계부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형님이 카페 문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동서, 괜찮아? 네, 형님. 저녁에 와주실 거죠? 당연히 가야지. 형님이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려 주셨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저녁 7시. 시댁 식구 다 우리 집에 모이라고 해.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지우야, 진정하고 얘기하자. 응?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서기 전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옆집 이모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30년째 같은 개를 부어오신 분이시죠. 이모님, 저 지우예요. 어이구, 지우야. 네 엄마 얘기 들었다. 얼마나 놀랐냐. 이모님,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얘? 말해봐. 이모님이 저번에 저한테 넌지시 말씀하셨던 그 개 얘기요. 전화기 저편에서 이모가 잠깐 숨을 고르시는 게 느껴졌어요. 지우야. 네, 이모님. 내가 네 시어머니 개 사고 낸 거 다 알고 있어. 장부도 있고 통장 사본도 있어. 저는 병원 로비 한가운데에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모님, 저 그거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 보여주지. 네가 오늘 밤에 시집 식구들 다 부른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동리가 다 알아, 얘. 네 시어머니 어제 네 집에서 난동 부린 거 벌써 온 동네에 소문났어. 이모가 잠깐 말씀을 끊으셨다가 다시 이으셨죠. 지우야, 오늘 밤부터가 진짜다. 정신 바짝 차려. 네, 이모님. 전화를 끊고 저는 병원 문을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어제보다 훨씬 차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수건에 싼 안경 조각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꽉 잠갔죠. 오늘 저녁 7시. 우리 집 거실에서 저는 10년 동안 참아온 걸 하나씩 꺼내놓을 참이었어요. 저녁 6시 반, 저는 유리 탁자 위에 프린터로 뽑은 서류 뭉치를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20페이지짜리 정산표. 표지에는 10년치 시댁 지출 내역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어두었죠. 거실 조명을 평소보다 조금 더 밝게 켰습니다. 오늘은 조명 하나까지도 제 편이어야 했어요. 6시 55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아주버님 내외, 신우이가 나란히 서 계셨어요. 남편이 그 뒤에서 저를 힐끔 쳐다봤죠. 들어오세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신발을 벗으시면서 콧소리를 내셨습니다. 참, 며느리가 시댁 어른들을 이렇게 부르는 법이 어디 있어. 어머님, 우선 앉으세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거실 소파 쪽으로 안내했어요. 시댁 식구 6분이 소파에 나란히 앉으셨죠. 시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셨고 시어머니는 다리를 꼬고 앉으셨어요. 시아주버님이 헛기침을 2번 하셨습니다. 재수 씨,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아주버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유리 탁자 위 서류 뭉치의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시어머니가 그 서류를 힐끗 보시더니 손을 뻗어 확 낚아채려 하셨죠. 바로 그 순간 형님이 앞으로 손을 내미셨어요. 어머님, 저도 이거 좀 봅시다. 형님이 서류를 부드럽게 자기 무릎 위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죠. 큰 며느라, 네가 왜 그걸? 어머님, 저도 이 집안 며느리잖아요. 저도 알 권리는 있죠. 형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는 그 틈에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한 부씩 시댁 식구들 앞에 놓아드렸어요. 1페이지, 결혼 1년 차예요. 아버님 환갑 잔치 480만 원. 그 옆에 이체 확인증 붙어 있어요. 시아버지가 팔짱을 풀고 서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2페이지, 3년 차. 아가씨 대학원 등록금 700만 원. 신우이가 자기 페이지를 급하게 넘겼어요. 언니, 이거는 오빠가 낸 거라고 엄마가. 아가씨, 그 아래 이체인 이름 좀 봐요. 신우이가 손가락으로 종이를 짚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지호. 응, 내 이름이지.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획 쳐다봤어요. 엄마, 이거 진짜야? 시어머니가 얼른 손을 저으셨죠. 도영아, 네 오빠가 그때 사정이 좀 그래서 네 언니가 대신 낸 거야. 그게 뭐? 3페이지, 5년 차. 아주버님 사업 자금 2,300만 원. 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시아주버님이 목을 큼큼 가다듬으셨습니다. 재수 씨, 그건 내가 나중에 갚기로 한 거잖아. 아주버님, 그때 이체하면서 아주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6개월 안에 다 갚는다고 하셨어요. 아주버님, 5년 전 얘기예요. 시아주버님이 입술을 달싹거리시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셨죠. 형님이 옆에서 시아주버님을 조용히 쳐다보셨어요. 여보, 당신 이거 진짜야? 형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시아주버님이 대답을 못하고 시어머니 쪽만 힐끔거리셨어요. 엄마 쪽 그만 쳐다보고 나한테 대답해. 형님이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맞아. 그때 재수 씨가 돈을 좀 융통해줬어. 융통이 아니라 그냥 준 거잖아. 5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았으면. 형님이 서류를 다시 넘기셨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큰 며느라,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아주버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어머님, 형님이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셨어요. 저 5년 전에 큰애 돌반지 5돈, 어머님이 잠깐 맡아둔다고 가져가셨죠. 시어머니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게 지금 왜 나와? 그 얘기는 이따 마저 할게요. 우선 동서 얘기부터 들어요. 형님이 서류를 다시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저는 4페이지를 펼쳤죠. 7년 차 아가씨 결혼식이요. 예단 5천만 원, 예물 1,800만 원, 신혼여행비 400만 원. 신우이가 그 페이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니 잠깐만. 이거 다 언니 돈이었어? 응. 아니, 엄마가 그때 나한테 지우가 네 예단 좀 도와주기로 했다고만 하셨는데. 도와준 게 아니라 전액이야. 아가씨.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다 언니 돈이었어? 진짜?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무릎을 짚으시더니 헛기침을 하셨죠. 도영아,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어. 시집간 지 오래된 일을 왜 지금 들춰? 저는 조용히 태블릿을 꺼냈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 태블릿 화면을 돌려서 놓아드렸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었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가 큼지막하게 떠 있었어요. 며느라, 신우이 예단은 5천짜리로 맞추자.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시어머니가 태블릿을 힐끗 보시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화면을 가리려 하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태블릿을 살짝 뒤로 뺐어요. 아가씨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신우이가 태블릿을 두 손으로 잡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엄마 진짜 이거 엄마가 보낸 거야? 엄마, 대답 좀 해봐. 신우이 목소리가 갑자기 갈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인연이 지금 없는 살림에서 어떻게든 며느리 도리 좀 하라고 한 게 죄냐? 어머님, 잠깐 앉으세요. 저는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번엔 붉은색 표지였죠. 이거는 시댁 삼남매 균등 부담시 1인당 부담액 계산표예요. 제가 표지를 넘겼습니다. 남편 목 4,200만 원. 아주버님 부부목 4,200만 원. 아가씨 목 4,200만 원. 그리고 부모님 부양 명목으로 6,100만 원. 숫자마다 붉은색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시아주버님이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신우이는 자기 목 4,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눈이 커졌어요. 언니, 지금 우리한테 이 돈 내라는 거야? 신우이가 저를 쏘아봤죠. 아가씨, 저는 신우이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는 10년 동안 이 집안 며느리로서 낼 목 이상을 냈어. 남편 목까지도 다 냈고, 아주버님 목도 다 냈고, 아가씨 목도 다 냈어. 근데 어제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 집에서 그러셨잖아. 이 돈이 다 우리 아들 피 빨아먹은 돈이라고. 시어머니가 그 말에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예, 네가 지금. 어머님 잠깐만요. 형님이 시어머니 말을 끊으시고 시아주버님 팔을 잡으셨어요. 여보, 당신 지금 이 자리에서 재수 씨한테 먼저 사과해. 시아주버님이 형님을 쳐다보시다가 결국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재수 씨, 네 아주버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주버님 목소리가 잠기셨어요. 내가 그때 사업 실패하고 정신이 없어서 재수 씨한테 진짜 큰 신세를 졌는데 그걸 5년 동안 못 갚고 형님이 시아주버님 어깨에 손을 얹으셨죠. 당신 우선 갚을 방법부터 얘기해. 돈이 없으면 없다고 어떻게 나눠서 갚을지 얘기해. 시아주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소파를 탁 치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 집구석 다 망하게 하려고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죠. 내가 오늘 이 꼴 보려고 여기 왔냐? 어머님,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님, 소파 부수신 값도 여기 있어요. 그거는 3페이지 아래쪽 붙임으로 붙여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시더니 서류를 확 낚아채 바닥에 던지셨습니다. 종이가 거실 바닥에 흩어졌어요. 인연이 시애미를 아주 우습게 하네. 시어머니가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죠. 시아버지가 뒤늦게 따라 일어나셨습니다. 임자, 잠깐만. 영감은 뭐해요? 이 상황에. 이 집에서 나갑시다. 신우이가 우물쭈물하다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갔어요. 시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저를 잠깐 돌아보셨습니다. 지우야.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하마. 시아버지가 짧게 그 말씀만 하시고 나가셨죠. 거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남편이 소파 끝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죠. 시아주버님은 흩어진 종이를 하나씩 주워 모으고 계셨습니다. 형님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동서, 형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형님. 나 여기 좀 더 있어도 될까? 당연하죠, 형님.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세 잔의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냈어요.
찻잔을 형님 앞에 놓아드리는데 형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시아주버님이 종이를 다 정리하시고는 형님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죠. 여보, 시아주버님이 형님을 부르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재수 씨를 부리시는 줄은. 당신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야. 형님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당신은 몰랐다고 치자. 근데 당신 어머니가 저의 예단으로 5천을 쓰라고 하실 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시아주버님이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남편도 그제야 얼굴에서 손을 떼고 저를 쳐다봤죠. 지우야, 지우야, 나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이 정도까지. 당신,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10년 동안 우리 집 통장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말 몰랐어? 당신 어머니한테 500 보낼 때 당신은 옆에서 뭐 했는데? 남편이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지우야, 나는 어머니가 그 돈을 다. 됐어. 저는 남편 말을 끊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시아주버님이 형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은 그만 가자. 내가 내일 은행 다녀오면서 다시 얘기하자.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저를 쳐다보셨어요. 동서, 내가 내일 오후에 시간 좀 낼게.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네, 형님. 저도 형님한테 드릴 얘기가 있어요. 형님이 잠깐 놀란 눈으로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죠. 나도 동서한테 할 얘기 하나 있어. 형님과 시아주버님이 현관을 나가시는 걸 배웅했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지우야, 나 오늘 어디서 자야 돼? 당신 어머니 집이나 가. 당신 어머니가 오늘 이 집에서 뭘 하셨는지 당신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손수건에 싼 아빠 안경 조각을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흩어졌던 서류를 하나씩 주워 모았어요. 바닥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형님이 하시려던 말이 뭘까 자꾸 마음에 걸렸죠. 돌반지 5돈. 시어머니가 5년 전에 잠깐 맡아둔다고 가져가셨다는 그 반지. 저는 서류를 다 정리해서 봉투에 넣어 캐리어 안쪽에 넣어두었습니다. 내일 오후 형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옆집 이모께 한 번 더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거실불을 껐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 안쪽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형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5분 정도 걸렸죠. 형님은 어제와 다르게 카디건 대신 두툼한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동서, 많이 기다렸어? 아니에요, 형님. 저도 방금 왔어요. 형님이 코트를 벗어 옆 의자에 걸치셨어요. 저는 따뜻한 유자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형님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주시더니 한참을 그대로 계셨죠. 형님, 어제 하시려던 얘기가 뭐예요? 형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형님이 잠깐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어요. 동서, 나 결혼하고 5년 전에 첫째 낳았잖아. 네, 형님. 돌잔치 때 어머님이 우리 첫째한테 돌반지 5돈을 해주셨어. 기억나요. 그때 저도 갔었잖아요. 형님이 유자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목을 가다듬으셨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어머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 뭐라고요? 큰 며느라, 그거 애기가 삼키면 큰일 나. 네가 잃어버릴까봐 걱정도 되고 하니 시애미가 잠깐만 맡아둘게. 애 좀 크면 그때 돌려주마.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형님,
5년이 지났어, 동서. 나는 진짜 잊고 있었지. 그 반지를. 어머님이 안 돌려주셨어요? 돌려주기는커녕 그 얘기 자체를 꺼낸 적이 없어. 형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우연히 알게 됐어. 뭐려? 그 반지 어머님이 팔아서 개에 부으셨더라.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개예요? 응. 우리의 돌반지가 어머님 갯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것도 옆집 이모님이 지나가는 말로 흘리셔서 알았어. 형님 눈에 물기가 살짝 어렸죠. 그 반지가 어디로 갔는지 아니, 동서? 아가씨 성형수술비였어. 저는 유자차 잔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아가씨 그 양악수술이요? 응. 그리고 안면윤곽까지. 형님이 티슈로 눈가를 꾹 눌러 닦으셨어요. 동서, 나 그 얘기 듣고 3일을 밥을 못 먹었어. 형님, 우리의 돌반지가 신우이 얼굴 뼈 깎는데 쓰인 거잖아. 형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 옆자리로 옮겨 앉았어요. 형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죠. 형님, 오늘 저랑 옆집 이모님 좀 뵈러 가요. 이모님을? 네. 이모님이 개 장부 갖고 계신댔어요. 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동서, 네가 언제 그거를? 어제요, 형님. 어제 병원에서 나오면서 통화했어요. 형님이 잠깐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카페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가 있는 동네 옆 골목, 옆집 이모 댁 앞에서 저희는 내렸어요. 이모가 문을 열어주시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이구, 지우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모님, 저 왔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도 같이 왔어요. 알지, 알아. 얼른 들어와. 이모가 형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손을 잡아주셨어요. 큰 며느리 얘기 많이 들었어. 이렇게 얼굴은 오늘 처음이네. 이모님, 저 최영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형님이 허리를 90도로 굽히셨습니다. 이모댁 거실에는 낡은 안진뱅이 밥상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노트 2권과 통장 사본 뭉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모가 저희를 그 앞에 앉히시더니 노트를 펼치셨죠. 지우야, 이거 봐라. 이모가 낡은 노트 첫 장을 손가락으로 짚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개 장부야. 30년 됐어. 이 필체가 다 말순이 필체다. 형님이 노트를 조심스럽게 넘기셨어요. 이모님, 이 밑에 붉은색으로 적은 숫자는 뭐예요? 그게 지 마음대로 뺀 돈이야. 이모가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3년 동안 개원들 갯돈에서 총 2,800만 원을 빼서 썼어. 저는 그 숫자를 조용히 마음속으로 세어봤어요. 이모님, 어디에 쓴 건지도 아세요? 알지, 알아. 통장 이체 내역 다 대조해봤으니까. 이모가 통장 사본을 하나씩 꺼내 밥상 위에 펼치셨죠. 이거 봐. 아가씨 성형외과로 이체된 게 1,200만 원. 이거는 말순이 양반 골프 회원권 갱신비 480만 원. 나머지는 말순이 지 명품 가방이랑 지 혼자 다녀온 온천 여행비. 형님이 노트를 붙잡고 손을 파르르 떠셨어요. 이모님, 이 노트 옆에 이 메모는 뭐예요? 이모가 그 페이지를 자세히 봐주셨습니다. 이거는지 스스로 적어둔 거야. 이모가 안경을 위로 밀어 올리시더니 소리내서 읽어주셨어요. 며느리가 이번 달에 500 붙일 예정. 그거로 갯돈 메꿈.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죠. 이모님, 이거 저희 시어머님 필체 확실해요? 확실해, 예. 내가 30년을 봐온 필체다. 형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어요. 동서 이건 진짜. 형님, 잠깐만요. 이모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뭔데, 예.
이 개 사고 다른 개원분들은 아세요? 이모가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2명 중에 8이 이미 눈치챘어. 근데 그동안 신고를 못했지. 한 사람당 피해액이 100 안팎이라 다들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 근데요? 근데 이번 이삿날 사돈댁 난동 얘기가 온 동네에 쫙 퍼졌잖아. 이모가 혀를 끌끌 차셨어요. 어제부터 개원들이 다 전화가 왔어.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간다고. 말순이 양반은 그동안 이 사고 낸 거 알고 계셨을까요, 이모님? 이모가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양반이야 뭐 골프 치러 다니느라 바빴지. 근데 지 회원권 갱신비 480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안 물어봐도 대충 알고 있었을 거야. 모른 척한 거지 몰랐던 게 아니야. 형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동서, 형님. 저는 형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형님도 이참에 형님 반지값 정식으로 요구하세요.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형님이 한참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습니다. 동서, 나도 이제 참는 거 그만할래. 네, 형님. 그동안 나 명절마다 어머님한테 200만 원씩 드렸어. 8년 동안이야, 동서. 저는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형님, 그거만 해도 1,600만 원이에요. 돌반지가까지 하면 훨씬 더 되지. 형님이 눈물을 훔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둘이 이 집에 쏟아부은 게 3억이 넘겠네. 넘어요, 형님. 훨씬 넘어요. 저희 둘이 마주보고 조용히 웃었죠.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이모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고개를 젓고 계셨습니다. 이 집안 며느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모가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하나 꺼내주셨어요. 지우야, 이거 니 다 가져가라. 이모님, 이거 원본이잖아요. 내가 사본 다 만들어놨어. 원본은 네가 가지고 있어야 힘이 돼. 저는 두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노트 2권, 통장 사본, 그리고 이모가 직접 정리하신 개원 명단까지 있었어요. 이모 댁을 나오는데 형님이 제 팔짱을 끼셨죠. 동서, 네, 형님. 저녁에 아주버님한테 전화 오면 뭐라고 할 거야. 어제 얘기되던 거 아주버님이 오늘 은행 다녀오신다고 하셨잖아.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형님, 저 오늘은 그냥 아주버님 전화 받을게요. 사과 받아드릴게요. 그래. 근데 어머님 얘기는 아직 아니에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녁 6시쯤 아주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수 씨. 네, 아주버님. 내가 오늘 은행 다녀와서 형편이 되는 만큼 우선 500을 송금해뒀어. 나머지 1,800은 6개월 안에 다 갚을게. 이번엔 진짜야. 아주버님 목소리가 이상하게 잠기셨습니다. 재수 씨, 정말 미안하다. 형이 미안하다. 아주버님.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이번 일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버님이 이렇게 먼저 나서주신 거는 제가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재수 씨, 저 이만 끊을게요. 오늘 저희 엄마 상태 좀 보러 가야 돼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도착하니 엄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옆에서 새로 맞추신 안경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죠. 엄마, 좀 어때요? 괜찮다 얘. 네 얼굴이 왜 그리 상했어? 괜찮아요, 엄마.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어요. 밤 11시쯤 옆집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네, 이모님. 내일 아침에 개원들이 네 시어머니 집으로 몰려가기로 했다. 저는 잠깐 숨을 멈췄어요. 몇 시요? 9시 정각이야. 순분 언니가 앞장선다. 니도 와서 봐라, 얘.
30년 동네 위선이 오늘 다 무너지는 거를. 이모 목소리가 이상하게 담담하셨죠. 알겠어요, 이모님. 저 내일 형님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아침 8시 반에 그 앞 카페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저는 병실 창밖을 한참 내다봤어요. 병실 창문에 저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10년을 참았던 며느리 얼굴이 이상하게도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8시 반, 시어머니 아파트 건너편 카페 창가 자리에 저희 셋이 앉았어요. 저와 형님, 그리고 옆집 이모. 커피 3잔이 김을 올리는 동안 저희 시선은 다 건너편 아파트 현관에 붙어 있었죠. 이모님, 개원분들 몇 분 오세요? 8비야.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어. 순분 언니가 어제 저녁에 개원들 다 소집했다더라. 이모가 커피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형님이 손목시계를 자꾸 들여다보셨어요. 동서, 아직 8시 45분이네. 네, 형님. 15분 남았어요. 나 심장이 왜 이렇게 뛰지? 형님, 저도 그래요. 저희 둘이 얼굴을 마주보고 조용히 웃었죠. 8시 55분쯤 카페 창밖으로 아주머니 몇 분이 하나둘 모여드는 게 보였습니다. 머리를 뽀글하게 파마하신 분, 회색 롱패딩을 입으신 분, 손에 무슨 종이 뭉치를 든 분까지. 이모가 창밖을 가리키셨어요. 저 파란 카디건 입은 이가 순분 언니야. 저분이요? 응. 걔 총무. 체구가 자그마하셨지만 걸음걸이가 유독 단단하셨죠. 정확히 9시가 되자 8분이 시어머니 아파트 현관 앞에 모이셨어요. 저희는 커피값을 계산하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서, 우리 어디쯤 서 있을까? 형님, 우선 뒤쪽에 서 있어요. 이모님 옆에요. 그래. 개원들이 인터폰을 누르는 소리가 밖에서도 들렸어요. 한참을 눌러도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죠. 순분 여사가 인터폰에 대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말순아, 문 열어라. 안 열면 우리 여기서 경찰 부른다. 인터폰 저편에서 잠깐 조용해지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순분이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열어. 오늘 결판 내자. 아니, 아침부터 갑자기. 열어. 안 열면 경찰 부른다니까. 시어머니가 뜸을 들이시더니 결국 현관을 여셨습니다. 개원 8분이 우르르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시자 순분 여사가 손에 든 개 장부 사본을 시어머니 얼굴 앞에 들이미셨죠. 말순아, 30년 개주하면서 이번엔 네가 진짜 선을 넘었다. 우리 개원들 갯돈 2,800만 원 어디로 갔는지 오늘 여기서 네 입으로 다 말해라. 시어머니가 개 장부 사본을 힐끗 보시더니 얼굴이 시뻘개지셨습니다. 순분이 언니, 이거 뭐 오해가? 오해? 순분 여사가 크게 웃으셨어요. 말순아, 네가 3년 동안 갯돈 슬쩍슬쩍 뺀 거 우리가 다 알아. 오늘은 시치미 때도 안 통해. 바로 그때 저희가 개원분들 뒤편으로 조용히 걸어갔죠. 아파트 복도 반대편에서 이웃 몇 분이 문을 빼꼼 여시고 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시더니 눈이 커지셨습니다. 너, 어머님. 저는 짧게만 인사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죠. 2년, 네가 개원들 다 부추긴 거지. 어머님, 저 오늘 처음 왔어요. 2년이 아주 뻔뻔하게.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소리치시는데 이모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서셨습니다. 말순아, 지우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모가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네가 30년 동안 저지른 걸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지. 이거는 지우 잘못이 아니다. 시어머니가 이모를 한참 노려보시더니
다시 순분 여사 쪽으로 눈길을 돌리셨죠. 순분이 언니, 우리가 30년을 같이 부어온 사이인데 그래서 우리가 참았지. 순분 여사가 팔짱을 끼셨습니다. 1년 참고 2년 참고 3년 참았다. 근데 이번엔 안 돼. 개원 중 한 분이 앞으로 나서시며 종이 한 장을 시어머니 앞에 내미셨어요. 말순이, 이거 봐. 네 이름으로 1200만 원 인출된 날짜, 네 딸 성형외과 결제 날짜하고 같더라. 내가 은행 다녀와서 다 대조했다.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힐끗 보시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문틀을 잡으셨습니다. 이거는, 뭐가 이거는이야. 네 입으로 말해봐. 이거는 우리 도영이가 병원비를 좀, 그러니까 딸 성형 수술비를 갯돈으로 냈다는 거잖아. 개원 아주머니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어요. 이웃들이 그제야 문을 활짝 여시고 복도로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안쪽에서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파자마 위에 카디건만 걸치신 채였죠.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영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팔을 붙잡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없는 죄를. 말순이 양반. 순분 여사가 시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소리에 어깨가 살짝 움찔하셨어요. 아, 예. 이 집안 대소사 다 며느리가 부담한 거 온 동리가 다 아는 얘긴데. 양반은 그동안 뭘 하셨소? 시아버지가 입을 벌리셨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다무르셨죠. 시어머니가 그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셨어요. 영감, 왜 대답을 못해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좀 해봐요. 영감. 시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갑자기 저를 다시 손가락질하셨어요. 이게 다 저 며느리 때문이야. 전현희 CM이 망신 주려고 온 동네에 소문낸 거야. 바로 그때 개원 중 한 분이 손에 든 스마트폰을 시어머니 쪽으로 돌리셨습니다. 말순이, 지금 이 장면 우리 다 동영상 찍고 있는 거 알지? 네가 지금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이거 다 나중에 증거야. 시어머니가 흠칫하시더니 손을 얼른 내리셨어요. 이모가 그 틈에 앞으로 나서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순아, 지우한테 그러지 마. 우리 애도 30년을 반지하에서 자란 애야. 네 아들 만나서 겨우 부모님한테 집 한 칸 사드리고 좋아하는 애를 네가 이삿날 부수러 갔잖아. 이모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복도에 서 있던 이웃들이 다 조용해지셨죠. 순분 여사가 개 장부와 함께 두툼한 봉투 하나를 시어머니 앞에 내미셨습니다. 말순아, 이거 내용 증명이야. 열흘이야. 열흘 안에 우리 개원 8사람 갯돈 다 반환해라. 그 안에 못하면 우리는 정식으로 고소한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받지 않고 뒤로 물러서셨어요. 시아버지가 대신 봉투를 두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알겠소, 순분 여사님. 열흘 안에 어떻게든 해보리다. 양반이 그렇게 나오시니 우리도 마지막으로 참는 거예요. 순분 여사가 시아버지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개원들이 하나둘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에게 다시 성큼성큼 걸어오셨어요. 이년아, 네가 오늘 여기 왜 왔어? 어머님,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뒤에서 저를 붙잡듯이 팔을 뻗으셨어요. 지우야.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죠. 지우야, 이번 한 번만 받아오. 시아버지가 봉투를 손에 쥔 채로 저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 갯돈은 갚아놓겠다.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아버님, 저는 시아버지 눈을 잠깐 보았어요. 저는 지금 걔 얘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어머님이랑 개원분들 사이 일이잖아요.
시아버지가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순간 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이웃들이 하나둘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기 시작했어요. 이모가 제 손을 잡으셨죠. 지우야, 오늘 잘했다. 이모님,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한 게 잘한 거야, 얘. 이모가 제 어깨를 몇 번 토닥이시고는 개원들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저와 형님은 다시 카페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창가 자리 대신 안쪽 조용한 자리로 옮겨 앉았죠. 형님이 따뜻한 물을 한 잔 받아오시더니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동서, 네, 형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나도 이참에 이 집안에서 내 목 다 챙길 거야. 형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림 없이 단단해 보였어요. 형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우리의 돌반지부터. 그거 5돈 지금 시세로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8년치 명절 용돈 1,600만 원도. 저는 형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저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동서, 나 오늘 진짜 무서웠어. 저도요, 형님. 저희 둘이 마주보고 조용히 웃었죠. 오후 3시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벌써 12통이 넘게 쌓여 있었죠. 저는 그 화면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어요. 동서, 안 받을 거야? 안 받을래요, 형님. 저 지금 병원 갈 거예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서, 이혼 생각하고 있지. 저는 잠깐 형님을 쳐다봤어요. 형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아주버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 저 인간이 신우이 명의로 오피스텔 하나 사둔 거. 저는 잠깐 숨을 멈췄죠. 형님, 그거는. 동서, 나는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근데 어제 아주버님이 그러시더라. 도연서방이 어머님이랑 짜고 신우이 이름 빌려서 오피스텔 하나 산 게 있다고. 형님 목소리가 흔들리셨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니, 동서. 동서가 시댁에 보낸 그 돈이지. 저는 카페 창밖을 한참 내다봤습니다. 봄 햇살이 이상하게 눈부셨어요. 형님, 그거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그럴게. 아주버님이 이번엔 진짜 협조하실 거야. 내가 옆에서 그렇게 만들 거고. 형님이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죠. 동서, 나 결혼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목소리 내는 거야. 동서 덕분에 나도 이제 좀 살 것 같다. 저는 형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어요. 카페를 나서서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오피스텔, 신우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그 부동산. 이 결혼이 끝나기 전에 저는 그것부터 확인해야 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 지 이틀째였죠.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니 아빠가 새로 맞추신 안경을 코끝에 걸치시고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지우야. 왔니? 엄마는요? 방금 잠깐 눈 뜨셨다가 다시 주무신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엄마 손등이 이틀 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링거 바늘자리가 검푸르게 물들어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엄마가 눈을 뜨셨어요. 지훈이? 엄마. 예, 니 왔구나.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얼른 컵에 물을 따라 빨대를 꽂아드렸어요. 엄마가 몇 모금 드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죠. 지우야. 네, 엄마. 엄마가 니한테 정말 미안하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 눈에서 눈물이 스르륵 흘러 베개로 떨어졌습니다. 예, 엄마가 네 시집 보내놓고 10년 동안 무슨 말만 하면 그랬잖니. 참아라. 그냥 참아라. 시집살이는 다 그런 거다. 엄마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셨어요. 엄마가 니한테 그렇게 말해서 정말 미안하다, 지우야. 엄마, 그게 다 엄마 잘못이다. 엄마가 네 편이 되어줘야 했는데 엄마가 니한테 그러라고만 해서. 저는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꽉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아빠가 신문을 조용히 접으시더니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빠 어깨가 살짝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지우야. 엄마가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엄마. 이제는 네 인생 살아라. 엄마 아빠는 이제 괜찮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엄마가 제 손등을 몇 번 쓰다듬으셨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다. 지우야.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손을 붙잡은 채로 침대 옆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가 뒤에서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죠. 한참 뒤에 저는 얼굴을 들어 엄마를 봤어요. 엄마도 저를 보며 조용히 웃고 계셨습니다. 30년 반지하에서 저를 키워주신 우리 엄마. 그 한마디가 그동안 제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망설임을 완전히 지워버렸죠. 병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저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우야. 남편이었습니다. 병실 복도 끝 대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난 것 같았죠. 당신 여기서 뭐해? 당신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지우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저는 잠깐 남편을 쳐다봤어요. 이틀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수염이 까칠하게 자라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얘기하지 말고 저기 계단 쪽으로 가자. 병실 복도 끝 계단 쪽 창가에서 저희는 마주 섰어요. 남편이 저를 한참 보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한 번만 봐줘. 남편이 두 손을 모으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나도 안다. 내가 어머니 다 설득할게. 내가 잘못했어. 저는 남편 얼굴을 내려다봤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이 사람 옆에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무릎을 꿇는 모습에서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신, 지우야. 당신 지금 뭘 봐달라는 거야? 어머니 사과받고 싶은 거야? 아니면 우리 관계 다시 되돌리고 싶은 거야?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둘 다. 지우야,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남편 앞에 내밀었죠. 뭐야 이게. 열어봐. 남편이 봉투 안에서 종이 5장을 꺼냈어요. 첫 장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야 이건. 첫 장은 이혼 조정 신청서. 재산분할 청구 포함이야. 두 번째 장은 시댁에 빌려간 1억 8,700만 원 돌려달라는 예고 통지서. 세 번째 장은 재물손괴 형사 고소장 사본.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 집에서 부수신 거. 네 번째 장은 상해 형사 고소장 사본. 우리 엄마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 다섯 번째 장은 위자료 청구서. 남편이 종이를 손에 쥔 채로 몸을 벌벌 떨었어요. 지우야,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 당신.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시댁에 뜯긴 돈 다 돌려받겠다. 우리 부모님 다치게 한 죗값 치러라. 그리고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라. 남편이 종이를 손에 쥔 채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지우야, 우리 10년을 이렇게 끝낼 거야?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봤죠. 당신 그 10년 동안 나한테 한 번이라도 방패가 되어준 적이 있었어? 남편이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500만 원 붙이라고 할 때 당신은 옆에서 뭐 했어? 어제 우리 집에서 어머님이 소파 찢으실 때 당신은 뭐 했어? 우리 엄마 쓰러졌을 때 119 부르라고 소리쳤을 때 당신은 뭐 하고 있었어? 남편이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지우야, 당신은 늘 그랬어. 어머니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저는 남편에게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오늘 그 서류 잘 읽어봐. 내일 저녁까지 답 못 주면 나 그대로 접수할 거야. 지우야, 잠깐만.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로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어요. 저는 조용히 뒤로 한 발 더 물러섰죠. 당신 어머님한테 가서 상의해봐. 오늘부터 당신 편은 나 아니고 그 사람이니까. 저는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무릎 꿇은 채로 서류를 손에 쥐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지 않았죠. 병원 로비를 나서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지우야.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셨어요. 내가 이 집 가장으로서 너무 무심했다. 네 시어머니 부부는 내가 다 정리할 테니 형사고소만은 취하에다오. 시아버지 목소리가 잠기셨습니다. 아버님, 저는 어머님을 감옥에 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지우야. 나도 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받으신 상처만큼 사과받고 싶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지우야. 어머님이 직접 우리 엄마 아빠 앞에 오셔서 무릎 꿇고 사과하시면요. 재물손괴 부분은 제거할게요. 시아버지가 크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전화기 저편에서 들렸습니다. 근데 아버님. 응, 지우야. 상해 부분은 안 돼요. 우리 엄마 심장 얘기라 그거는 재고 대상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다시 잠깐 침묵하셨어요. 알겠다, 지우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시어머니 어떻게든 설득해서 내일 아침에 사돈어른 병실로 데려가마. 네, 아버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봄 저녁 햇살이 아파트 유리창에 붉게 걸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부엌에 서서 물을 끓였어요. 찻잔에 유자차를 우려내는 동안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죠. 이번엔 형님이었습니다. 동서. 네, 형님. 오피스텔 얘기. 내가 오늘 아주버님한테 다 캐냈어.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말씀해 주세요, 형님. 동서, 놀라지 마. 그 오피스텔 3년 전에 산 거야. 신도림 쪽에 있는 원룸형. 명의는 아가씨, 도영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연서방이 다 관리해 왔대. 월세도 도연서방 통장으로 들어오고.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형님, 매입 자금은요? 그게 문제야, 동서. 형님이 목을 가다듬으셨어요. 아주버님이 그러시더라. 3년 전에 어머님이 도연서방한테 그러셨대. 지우한테 시댁 용돈으로 500씩 몇 달 붙이게 해서 그거로 오피스텔 계약금 만들자고. 저는 잠깐 숨을 멈췄죠. 그러니까 제가 시댁에 보낸 돈이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동서. 그것도 아가씨 이름으로. 저는 조용히 유자차 잔을 내려놓았어요. 형님, 그거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아주버님 얘기로는 3년 전부터 오피스텔 관련해서 시댁 통에 흘러간 돈이 대략 4,800만 원 정도 될 거다고.
동서, 이거 그냥 이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형님, 저 내일 대학 동창 변호사한테 갈 거예요. 이혼 전문이야? 네, 형님. 대학 때 제일 친했던 친구요. 그래, 동서. 그게 좋겠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지난 3년간의 이체 기록을 하나씩 꼼꼼히 뽑아내렸습니다. 오피스텔 매입 시점 앞뒤로 시댁에 보낸 돈이 정말 총 4,800만 원 언저리였어요. 숫자가 딱딱 맞아떨어졌죠. 저는 그 이체 내역을 파일 하나로 정리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명의신탁 추정 근거 자료. 파일을 닫는 순간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것이 오늘 밤 이 파일 하나에 다 담겼구나 싶었죠. 다음 날 오전 11시 저는 병원 병실 앞 복도에 서 있었어요. 엄마 병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아빠는 그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시아버지가 앞장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오고 있었죠. 시어머니 얼굴에는 억울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구니를 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꾹 다물려 있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지우야. 시아버지가 짧게 대답하시고는 아빠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아빠가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셨어요. 시아버지가 아빠 앞에 서시더니 허리를 90도로 굽히셨죠.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 가장으로서 부덕한 탓입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그 인사를 받으셨어요. 시아버지가 허리를 펴시고 시어머니를 돌아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계셨죠. 시아버지가 조용히 시어머니 팔을 잡으셨어요. 임자, 앞으로 나와요. 시어머니가 팔을 살짝 뿌리치셨습니다. 영감, 잠깐만요. 임자.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시어머니가 흠칫하시더니 앞으로 두 발자국 나오셨죠. 과일 바구니를 아빠 앞 복도 바닥에 툭 내려놓으셨습니다. 미안하게 됐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다였어요. 고개는 살짝만 숙였다가 곧 다시 드셨죠. 아빠가 그 모습을 한참 내려다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부인, 그게 사과요? 아빠 목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도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눈을 살짝 치켜뜨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소. 이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요? 남편이 그 뒤에서 시어머니 팔을 잡아당기셨어요. 어머니, 좀 제대로 사과해 주세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나라, 도연아. 어머니.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스르륵 더 열렸습니다. 엄마가 링거대를 붙잡고 조용히 복도로 나오셨어요. 파리한 얼굴에 병원 가운을 걸치신 모습이었죠. 저는 얼른 엄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오시면 안 돼요. 괜찮다, 지우야. 엄마가 저를 가볍게 밀어내시더니 시어머니 앞에 서셨어요. 두 분이 마주보고 서셨습니다. 한 분은 링거대를 붙잡고 한 분은 과일 바구니를 발치에 두고요. 사돈. 엄마가 조용히 부르셨어요. 시어머니가 흠칫하셨죠. 나는 우리 딸이 30년 곰팡이 냄새 속에서 자란 게 한이 됐었소.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딸이 우리한테 사준 새 집을 사돈이 부수러 오셨소. 우리는 사돈한테 아무 잘못한 게 없소. 시어머니가 그 말에 처음으로 얼굴이 벌개지셨어요. 입을 뻐끔거리셨지만 아무 소리도 안 나왔죠.
시아버지가 뒤에서 시어머니 어깨를 살짝 눌러내리셨습니다. 임자, 임자, 무릎 꿇어요. 시어머니가 획 돌아보셨어요. 영감, 무릎 꿇으라니까. 시아버지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그 다음에 남편을, 그 다음에 아빠와 엄마를 차례로 쳐다보셨습니다. 주변에 지나가시던 간호사 두 분이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죠. 사돈 어른 안사돈. 시어머니 목소리가 처음으로 잠기셨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3번 반복하셨어요. 두 번째는 목이 메어서 말끝이 흐려지셨고 3번째는 눈물이 떨어지셨죠. 저는 그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 어깨를 감싸시더니 조용히 병실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셨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키셨습니다. 임자, 그만 됐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리신 채 아무 말도 안 하셨죠. 저는 시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어요. 아버님, 이 사과 영상은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지우야, 어머님이 앞으로 저희 부모님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시게 하는 보관용으로만 쓸 거예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지우야. 그렇게 하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팔에 기대신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시누이는 오지도 않으셨죠. 시아주버님과 형님도 오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고 나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죠.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이제 이혼 얘기는 다시 생각해줘. 어머니도 이렇게까지 사과하셨잖아. 저는 남편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이상한 게 그 얼굴에서 진심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눈빛이 이상하게 계산되어 있었죠. 당신, 응, 지우야. 당신 어머니가 지금 저 안에서 우신 게 진심이라고 생각해? 당신 아버지가 등을 떠미시니까 무릎 꿇으신 거잖아. 남편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조용히 팔을 뒤로 뺐습니다. 지우야, 어머니가 어제 밤새 우셨어. 진짜야. 당신 어제 서류 나한테 준 거 어머니가 아시고 완전히 정신을 놓으셨어. 당신 어머니 걱정하는 얘기 그만해.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봤죠. 당신 어제 무릎 꿇은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다 재산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 남편이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지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젯밤에 뭘 알아냈는지 당신은 모르지. 신도림 쪽 오피스텔. 남편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지우야, 3년 전 아가씨 이름으로 사둔 그 원룸형 오피스텔. 당신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지. 남편이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두 손이 잘게 떨리고 있었죠. 지우야, 그거는 당신이 어머님한테 부탁했다며. 나한테 시댁 용돈으로 500씩 몇 달 붙이라고 하시라고. 그 돈으로 오피스텔 계약금 만들자고 했다며. 남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당신 형님이 어제 형수님한테 다 말씀하셨어. 남편이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지우야, 그건 진짜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니까 내가. 당신, 이제 그만해. 저는 짧게 말하고 몸을 돌렸어요. 내일 오후 3시에 나 대학 동창 변호사 만나. 지우야, 그 자리에서 오피스텔 얘기 정식으로 진행할 거야. 남편이 뒤에서 저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와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대학 동창 도경이한테 문자를 보냈죠. 도경아, 나 지우야. 내일 오후 3시에 사무실에서 볼 수 있을까? 바로 답장이 왔어요. 지우야, 사무실 주소 보낼게. 서류 있는 대로 다 들고 와.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도경이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갈색 가계부 5권, 카톡 캡처본, 이체 내역 파일, 어제 병원에서 녹음한 사과 파일까지 모두 올려놓았어요. 도경이가 안경을 쓰고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오랜만에 저를 진지하게 봤습니다. 지우야. 응, 도경아. 너 이거 10년 동안 다 모아둔 거야? 응. 하나도 안 변했네. 대학 때부터 뭐든 다 적어두더니. 도경이가 짧게 웃었다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어요. 한참을 서류를 넘기던 도경이가 오피스텔 관련 자료 페이지에서 손가락을 멈췄죠. 지우야. 응. 이거 명의신탁 맞아. 실소유주는 남편이고 이름만 신우이한테 빌린 거야.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야.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도경아? 이걸 신고하면 이 명의신탁은 무효가 돼. 그러면 오피스텔은 실소유주인 남편 몫으로 돌아와. 그리고 남편 몫이 되면 그거 절반이 재산분할 대상이야. 도경이가 안경을 벗고 저를 봤습니다. 지우야, 이거 이혼하면서 같이 접수하면 너 그 오피스텔 지분 절반 받을 수 있어. 근데 하나 물어볼게. 응? 정말 이혼하는 거지? 저는 잠깐 창밖을 봤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도경이 사무실 창가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응, 도경아. 오늘부터 진행해줘. 도경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우야, 내가 하나만 더 물을게. 응. 이 재물손괴 고소, 상해 고소, 이거 유지할 거야? 상해는 그대로 갈 거야. 재물손괴는 일단 보류할래. 어제 어머님이 무릎 꿇고 사과하셨거든. 녹음 있고? 응. 3번 반복해서 사과하셨어. 도경이가 노트북에 뭔가를 타이핑하면서 짧게 웃었어요. 지우야, 너 진짜 무섭다. 뭐가?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이거 다 준비한 게. 저는 조용히 웃었죠. 도경아. 응. 나 10년 동안 소리 지르고 싶었어. 근데 그때 소리 질렀으면 나 지금 여기 못 왔어. 도경이가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저를 한참 봤습니다. 지우야, 이거 다 끝나면 나랑 소주 한잔 하자. 그래, 도경아. 저는 그날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서와 명의신탁 신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0년 짐이 그날 도경이 책상 위에서 조용히 내려앉았죠.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오전이었어요. 법원 조정실 안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양쪽 변호사가 마주 앉아 있었죠. 도경이가 제 옆에 서류 뭉치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남편은 초췌한 얼굴에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수염을 대충 밀었는지 턱 밑에 자국이 남아 있었죠. 지우야. 남편이 조정실 안에서도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경이가 서류를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남편이 계속 저를 쳐다봤죠. 조정관이 도장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어주셨어요. 두 분 다 여기, 그리고 이 옆에 도장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도장을 손에 쥔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강도연 씨. 도경이가 딱딱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조정 절차 진행하시죠. 남편이 도경이를 힐끗 보더니 결국 도장을 서류에 찍었습니다.
인주가 종이에 살짝 번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도 조용히 제 도장을 꺼내 그 옆에 찍었어요. 10년. 그 10년이 도장 2번에 끝났습니다. 조정 결과 신우이 이름으로 되어 있던 오피스텔은 남편 몫으로 돌아온 뒤 그 절반을 저에게 이전하기로 최종 확정됐어요. 시댁으로 흘러간 1억 8,700만 원 가운데 5,500만 원은 시아주버님 부부와 신우이가 나눠서 저에게 돌려주기로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었죠. 조정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남편이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우리 커피 한 잔만. 안 돼요, 강도연 씨. 도경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오늘부터 두 분은 사적으로 연락할 사이가 아니세요. 남편이 도경이를 노려보시더니 결국 어깨를 축 늘어뜨리셨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도경이가 옆에서 조용히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지우야, 이제 다 끝났어. 도경아, 정말 다 끝난 거 맞지? 응, 다 끝났어. 법원 앞 벚꽃이 바람에 조금씩 흩날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오늘 잘 마쳤어? 네, 형님. 도장 다 찍었어요. 수고했어, 동서. 형님, 요즘 어떠세요? 형님이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어요. 나도 어머님한테 돌반지값 정식으로 돌려받았어. 정말요? 얼마나요? 시세로 계산해서 210만 원. 8년치 명절 용돈은 아직 얘기 중이야. 근데 동서, 나 그 210만 원 받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저는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조용히 웃었죠. 형님, 다음 주에 저희 부모님 새 집에 놀러 오세요. 내가 가도 돼? 당연하죠. 형님만큼 오셔야 할 분도 없어요. 그래, 갈게. 동서, 갈게. 형님 목소리가 잠깐 흔들리셨습니다. 그 뒤로 옆집 이모한테서 자주 소식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갯돈 2,800만 원을 마련하려고 결국 30년 살던 아파트를 매각하셨습니다. 경기도 외곽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셨어요. 지우야. 네, 이모님. 네 시어머니가 이삿날 트럭에 짐 실으면서 아무한테도 인사를 못하고 갔다더라. 동네에서 개 사고 낸 여편네라고 낙인이 찍혀서 그 아파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녔거든. 이모가 짧게 한숨을 쉬셨죠. 이모님, 시아버님은요? 양반은 네 시어머니 따라갔지. 근데 요즘엔 골프도 안 치고 동네도 안 나온대. 그 골프 회원권도 결국 팔았다더라. 저는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정리가 되어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죠. 신우이는 성형수술비 반환 요구와 오피스텔 명의신탁 사태로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셨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시어머니 댁에도 발길을 끊으셨다고 형님이 나중에 알려주셨죠. 남편은 이혼 후 시댁으로 들어가셨다가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나빠져 결국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가끔 형님이 시아주버님을 통해 그런 소식을 전해주시곤 하셨죠. 이혼이 마무리된 그해 늦봄, 저는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바로 옆동 같은 층에 작은 집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23평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조금 넓었지만 창문에서 보이는 벚꽃길이 마음에 들었죠. 이사한 다음 날 저녁, 저는 엄마와 함께 아파트 단지 암벚꽃길을 걸었어요. 엄마, 좀 걸을 수 있어요? 괜찮다, 지우야. 요즘엔 하루에 30분씩 걷는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응. 심장이 튼튼해지려면 걸어야 한다고. 엄마가 제 팔짱을 끼셨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벚꽃길에 저녁 햇살이 곱게 걸려 있었어요.
지우야. 네, 엄마. 엄마가 요즘엔 진짜 살 것 같다. 아침에 눈 뜨면 창가에 볕이 드는 게 그게 그렇게 좋다. 엄마 목소리에 처음 듣는 편안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엄마 팔짱을 조금 더 꼭 끼웠습니다. 아빠는 새 안경을 맞추신 뒤 폐지 수레를 완전히 접으셨어요. 30년을 끌고 다니시던 그 수레를 고물상에 넘기시고 오시던 날 아빠 표정이 이상하게 홀가분해 보이셨죠. 며칠 뒤 아빠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네, 아빠. 내가 요즘 아파트 상가 안도서관에서 봉사를 좀 하는데 말이야. 봉사요? 응. 책 정리하는 거야. 오전에 2시간씩. 내가 평생 그거를 그렇게 해보고 싶었거든. 아빠 눈이 반짝이셨어요. 30년 폐지 수레 옆에서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책들을 흘려보내셨을지 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오래 눈물을 훔쳤죠. 엄마는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동네 노래교실에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옆집 이모도 같은 교실에 다니셨죠. 지우야. 이모가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그러셨어요. 네 엄마 노래 실력이 진짜 대단해. 엄마가요? 응. 지난주에 발표회에서 상 탔어. 엄마가 옆에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에이, 무슨 상까지야. 진짜예요, 엄마. 작은 상이야, 지우야. 작은 상? 엄마가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입가는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몰래 꺼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삿날 아빠 웃음을 찍었던 그 스마트폰으로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부장 승진 발표를 받았어요. 신설사업본부장 자리였죠. 축하 자리에는 형님과 옆집 이모,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작은 이탈리안 식당 안쪽 자리에 저희 5이 둘러앉았어요. 지우야, 축하한다. 형님이 잔을 살짝 들어주셨습니다. 동서, 네가 이렇게 잘 돼서 나도 진짜 뿌듯해. 형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다 네가 한 거지. 이모가 옆에서 웃으셨어요. 우리 지우가 이 정도 될 줄은 진작 알았지. 엄마가 잔을 들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우리 딸. 네, 엄마. 참는 거 그만두니까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더라. 엄마가 처음으로 크게 웃으셨어요. 30년 반지하에서 저를 키워주시면서 한 번도 크게 웃지 않으셨던 우리 엄마가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오래오래 마음에 담았죠. 그해 가을이 되자 저는 부모님 댁 거실 창가에 앉아 오후 햇살을 쬐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낡은 갈색 가계부 5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와 함께한 이 노트들이었죠. 옆에는 작은 파쇄기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가계부를 손에 들고 잠깐 그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응, 지우야. 저 이거 오늘 다 없앨 거예요. 그래도 되겠니? 이제 필요 없어요, 엄마. 엄마가 소파에서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첫 장을 뜯어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지지직. 기계가 종이를 잘라내는 소리가 거실에 조용히 울렸죠. 1장, 2장, 5장. 숫자로 빼곡했던 페이지들이 하얀 종이 실이 되어 파쇄기 아래로 떨어졌어요. 2번째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3번째, 4번째. 마지막 5번째 가계부의 마지막 장을 뜯어 파쇄기에 넣는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지지직. 마지막 종이가 잘려나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죠.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방조였다고. 진짜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었다고. 파쇄기가 조용해지자
창밖에서 아빠가 도서관에서 돌아오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새 안경을 쓰신 아빠가 아파트 화단 앞에서 이웃 할아버지 한 분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계셨어요. 엄마가 창가로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죠. 저 사람이 저렇게 웃는 걸 엄마가 30년 만에 처음 본다. 엄마. 응, 지우야. 엄마도 이제 웃으세요. 매일이요. 엄마가 제 손등을 조용히 토닥이셨어요. 가을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30년 반지하에서 자란 딸이 부모님께 볕이 드는 집을 사드리고 그 집 거실에서 엄마와 함께 이 햇살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이 오후. 저는 이 순간이 제 인생 진짜 최고의 날이라는 걸 그제서야 조용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을 참고 또 참았던 며느리가 부서진 안경 조각 하나 손수건에 담으면서 결심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아려오시는 분 계신가요? 부디 너무 늦지 않게 여러분 자신부터 지켜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